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노동관계법규의 김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업 상담사 과목 5과목 중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문적인 영역을 좋아하는 바로 노동시장론과 바로 노동관계법규일 텐데, 그러나 노동관계법규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법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 논리에 의해서 법 이론이 형성되고 법이 이렇게 체계가 형성되고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 측면을 말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노동관계법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여 노동관계법규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실 때 필기 시험을 보실 때 시험 보시는 과목이 바로 뭡니까? 바로 도로교통법이죠. 그러나 도로교통법을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법학을 어떤 전공하신 분만 그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다라거나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뭐 합격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비전공자들도 다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시험이죠. 마치 이거 똑같습니다. 어떤 법학 논리 이론 체계 학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제처에 있는 법조문을 다운받아 그대로 자세히 입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 읽지 않고 뇌로 반복해서 읽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강의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법학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랑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노동관계법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법의 전공적 어떤 지식을 유하는 영역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와 어떤 전공적 영역을 필요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즉 잘못 해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즉 전공자로부터 어떤 그 해독을 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는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단위 크게 둘로 되어 있죠. 노동법, 이를테면 총칙적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관계법규, 개별법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쌤이 수업을 나간다면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어떤 설명을 크게 요하는 게 아니라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쌤은 책 읽어주는 남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의 설명을 곁들이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노동관계법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식적 측면할까요? 노동법이 왜 등장하게 되냐, 왜 나오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노동법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그런 그 상식적 측면이죠.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삼수변에 갈 것자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흐르는 걸 갖다 뭐라 불러요? 순리자 도리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법은 순리자 도리가 아닙니다. 순리자 도리인 것은 우리 뭐라 그래요? 도덕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도덕 중 사람들이 좀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어떤 강제력을 부여한 그런 순리자 도리를 우리는 법이다. 즉 강제력이 있는 어떤 사회규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법을 분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국가,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국민과 국민 이렇게 분류하죠. 국가랑 국민 사이 관계를 우리는 무슨 법이라 부르냐면 공법 이렇게 불러요. 공법,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공법 이렇게 부르는데, 공법은 어떤 법이 있느냐면 헌법이 있어요. 헌법, 한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이 있죠. 한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행정법이 있어요. 행정에 관한 법이죠. 그 다음에 형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등의 공법을 갖고 있는데, 공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법치라는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법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법대로. 왜?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죠.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라고
일반적으로 해라 하지 마라를 명령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옛날 절대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법대로만 해라 하지 마라. 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마라. 주를 판매하지 마라. 중앙소를 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령 혹은 단속규범 이렇게 불러요. 해라 하지 마라 명령하고 단속하는 성질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민과 민끼리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부르냐? 사법 이렇게 부르죠. 사생활에 관한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생활. 그러면 사법은 어떤 법이 있느냐? 민법이 있고요. 민과 민관계를 규율한 법이다 해서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과 민끼리의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과 민끼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쪽이 바로 법치가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이쪽은 자치예요. 다른 말로 사적 자치라고 불러요. 사적 자치. 사적인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계약, 자유 원칙. 당사자들끼리 자유로운 계약만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현대자동차 가서 소나타 한 대를 구입해야겠는데 법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당사자들끼리 자유로운 계약만 맺으면 되는 거죠. 자동차 참 좋은데 얼마였더니 1,000만 원이라 예컨대 1,000만 원의 자동차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A라는 방법, 현금으로 구입한다. B라는 방법,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한다. 60개월 몇 프로 이전할 구입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자동차 측과 본인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의사자치 이렇게도 불러요. 의사자치.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법은 왜 있느냐? 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한다면은 왜 있습니까? 바로 당신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면은 분쟁을 해결할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이를 재판규범 이렇게 불러요. 당사자들끼리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또한 사적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혹은 그런 사적 자치 행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를 적어놨다 해서 능력규범, 효력규범 이렇게 불러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현대자동차 가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사법이 되겠죠. 그러면 노동법은 과연 이 중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노동법은 국가랑 국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민과 민의 관계입니까? 분명히 민과 민의 관계죠. 따라서 어떤 영역에 해당돼요? 바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이 영역. 그러면 사법이냐? 아닙니다. 그럼 공법이냐? 공법입니까? 자, 이 법을 우리는 노동법을 좀 특이하게 제3의 법역 이렇게 부르는데 제3의 법역? 사법의 내용을 국가가 끼어들어 강제로 법대로 하라. 그래서 제3의 법역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제3의 법역이 등장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거 좀 살펴볼까요? 자, 국가 간의 편천에 의해서 바로 이제 노동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경찰 국가로부터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시민혁명이 발발하기 전 바로 국가를 우리는 경찰국가, 전제군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가 경찰과 군대의 힘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때죠.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루이 14세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신수설 이런 말도 등장하게 됩니다. 왕의 권한 누가 줬다는 겁니까? 하늘이 줬다는 말이죠. 따라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문제는 절대 권력은 정당술 이렇게 신으로부터 부여받아 갈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되자 계몽사상가라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못 쓰겠다, 왕 못 쓰겠다 해서 시민들이 봉기하여 군주를 죽여버리거나 프랑스 같은 나라를 죽였죠. 아니면 영국 같은 나라는 모든 실제적 권리를 다 박탈해버립니다. 상징적 존재만 놔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된 국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야경국가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밤에, 밤야자죠. 경찰은 경찰 노릇만 해달라. 다시. 국가는 밤에 경찰 노릇만 해달라. 경찰 국가가 다르죠. 밤에 경찰 노릇만 해달라. 질서 유지와 안전 보장만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좋다?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간섭하지 마라. 우리에게 모두 다 자유방임을 베풀어라 라는 거죠. 자유방임 시대에 부릅니다. 최소한의 정보가 적은 정보죠.